오늘은 한 성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루트비히 2세예요. 이 루트비히 2세 상당히 훤칠하고 잘생겼죠? 맞아요. 잘생겼어요. 이 루트비히 2세는 독일의 소국이었던 바이에른 국왕의 막시밀리언 2세와 프로이센의 공주였던 어머니 마리 사이에서 1845년에 태어납니다. 당시 바이에른 왕국은 공국에서 왕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대 왕들은 왕국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힘을 쏟았고, 그의 아버지 막시밀리언 2세 역시 선대왕이었던 루트비히 1세가 스캔들로 인해서 강제로 퇴위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습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바빴고, 어머니 역시 루트비히랑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남동생이었던 오토마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게 루트비히 2세이고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동생이었던 오토입니다. 둘이 별로 사이가 많이 좋진 않았어요. 뭐 나쁘지도 않았지만 사이좋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루트비히 2세랑 놀아줬던 게 퇴위한 왕인 할아버지 루트비히 1세였어요. 이 루트비히만큼은 어린 루트비히랑 잘 놀아줬습니다. 원래 막시밀리언 2세는 장자였던 이 루트비히 2세의 이름을 오토라고 짓고 싶었는데, 선대 국왕이었던 루트비히 1세가 손자 이름은 반드시 루트비히로 지어야 된다 라고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고집 부려서 이름을 지어준 만큼 애착이 있었던 건지 이 루트비히랑 잘 지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맏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름이었던 오토가 둘째 아들한테 간 거죠. 자, 근데 이 첫째 아들인데 할아버지가 놀아준다고 마냥 놀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 후계자가 될 거고 또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후계자 수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린 루트비히 2세는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마냥 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부모님도 자기랑 서먹서먹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않고, 또 자기랑 비슷한 또래인 남동생도 자기랑 안 놀아주니까 책에 빠져든 거예요. 책, 특히나 동화 이야기. 아버지가 재건축한 아름다운 성이었던 호헨슈방가우 성에서 동화, 기사, 왕, 공주, 영웅, 마법 같은 것들에 심취해 있었던 루트비히는 호숫가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시도 낭송하고 나름 남동생 오토랑 같이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성에서 같이 지냈던 겁니다. 어린 시절을 대부분 여기서 지냈어요. 그렇게 왕자로서 공부도 하고 동화에 빠져서 살던 루트비히 왕자는 갑자기 아버지였던 막시밀리언 2세가 사망하면서 1864년 18살의 나이로 갑자기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바이에른의 국민들은 젊고 잘생긴 국왕이 즉위한 것에 환호했어요. 그도 그럴 게 이 루트비히 2세의 혈통인 비텔스바흐가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기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이 루트비히 2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화가들이 이 루트비히 2세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대요. 때문에 국민들은 잘생긴 왕이 나라를 잘 이끌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고, 루트비히 2세 역시 처음에는 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집권 초반에는 정치에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권한 지 2년 만인 1866년 7주 전쟁이라고 불리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이 벌어졌고,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통일 문제를 놓고 대립을 할 때 바이에른이, 그러니까 루트비히 2세가 오스트리아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은 완전히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독일 내에서 바이에른은 나름 강성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프로이센의 주도로 독일이 통일되는 걸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고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되면서 바이에른은 그냥 왕국이 아니라 약간 독일의 지방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이에른의 발언권이 약해졌고 프로이센에 휘둘리게 돼요. 근데 거기다가 루트비 2세가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전쟁에서 졌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의회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니까 이제 이 루트비 2세가 갑자기 절대 왕정을 꿈꾸면서 정치에 실망해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는데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동경했던 동화, 예술, 문학에만 관심을 갖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예술가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들을 후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음악가인 바그너입니다. 루트비 2세는 자기가 15살에 감상했었던 오페라인 로헨그린을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왕이 된 이후로 빚에 쫓겨다니던 바그너를 데려오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그 빚을 막 갚아줘. 그가 바그너를 데려오게 된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오페라 로헨그린은 그가 나중에 백조의 성이라고 불리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페라 하나쯤 알아두면 나쁘지 않으니까 오페라 로헨그린의 줄거리를 좀 설명해 줄게요.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의 줄거리예요. 때는 10세기 브라반트 공국의 대공에게 딸인 엘자와 아들인 고트프리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공이 이 딸과 아들을 남겨두고 갑자기 사망을 했고 아들인 고트프리트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후계자가 된 고트프리트가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며칠 뒤에. 그리고 그의 후견인이었던 한 백작이 고트프리트의 누나였던 엘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동생을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일의 왕 하인리히에게 엘자를 고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고트프리트의 다음 상속인은 미성년자였던 고트프리트의 후견인이었던 이 백작 프리드리히 폰 텔라문트라는 백작이었어요. 아까 엘자가 고트프리트를 살해했다는 주장을 한 그 백작이에요. 이 백작은 원래 엘자랑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엘자가 이 결혼을 거부하자 오르트루트라는 여자랑 결혼을 다시 하고 엘자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렇게 엘자는 남동생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일에 재판관이 된 독일의 왕 하인리히는 당사자들의 결투를 통해서 신의 뜻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신이 보살펴주면 이기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갑자기 신의 심판을 받게 된 백작과 싸우게 된 엘자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한 기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엘자는 신에게 꿈속에서 봤던 그 기사를 자신의 결투를 대신해줄 대리인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투 당일날 갑자기 한 기사가 백조를 타고 결투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조를 타고 나타난 기사가 엘자를 위해서, 엘자의 결백을 위해 대신 싸워줄 테니 자기 이름이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엘자가 오케이,
하고 난 뒤에 결투에서 당연히 백조의 기사가 이겼고 패배한 프리드리히 백작은 아내 오르트루트와 함께 치를 떨며 서로를 비난하다가 복수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결투에서 이긴 백조의 기사와 결혼을 하게 된 엘자는 이튿날을 결혼식으로 잡고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급전개. 원래 이게 좀 급전개예요. 엘자가 행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작의 부인이었던 오르트루트가 엘자한테 다가와서 그날 있었던 일은 모두 사과하겠다면서 엘자 앞에서 빌게 됩니다. 그러자 착했던 엘자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자 사람들은 엘자를 위해서 대신 싸운 기사를 그녀의 남편으로 삼겠다면서 공작의 지위를 주려고 했는데 기사는 공작의 지위는 됐고 그냥 브라반트의 수호자 정도로 불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모두가 와 드디어 브라반트의 수호자가 탄생했다, 엘자의 남편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르트루트가 벌떡 일어나더니 신분도 모르는 남자랑 결혼하는 엘자를 내가 왜 섬겨야 돼요? 저 남자 출신은 알아요? 아니 이름은 알아? 이름은 알고 결혼해요? 라고 주장합니다. 거기다가 그가 사실 악마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이름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그 백조의 기사에게 빠져있는 상태였고 오르트루트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결혼식은 다행히 무사히 치러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날 밤을 둘이 맞이하게 돼요. 밤에 불을 다 끄고 이제 막 중요한 순간인 그때 갑자기 엘자의 머릿속에 오르트루트가 끌려가면서 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은 알고 결혼해요. 해요. 그러게 난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절대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묻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게 됩니다. 금지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서 프리드리히가 이 기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기사가 번개처럼 칼을 뽑아서 프리드리히를 죽입니다. 프리드리히를 죽이더니 이 금지된 질문을 한 엘자 때문에 슬퍼하면서 다음날 다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이 돼서 함께 출정을 하기로 했던, 원래 전쟁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정벌하러 가기로 해가지고 함께 출정하기로 했던 독일의 왕 하인리에게 자신이 프리드리히 백작을 죽였고 내 아내가 금지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몬살바트의 왕 파르지팔의 아들이며 성배를 지키는 기사 중 한 명인 로엔그린이라고 밝힙니다. 이 로엔그린은 매년 한 번 성배의 비둘기가 찾아와서 무죄인 사람을 보호할 권능을 준다고 하는데 이 능력이 자신의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을 때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권능이 사라져서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신분이 밝혀졌으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년만 기다려 주었으면 엘자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 백조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한탄을 하면서 백조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또 어디서 사라졌던 오르트루트가 나타나서 저 백조가 바로 사라진 왕자 고트프리트입니다 라고 주장해요. 자기는 원래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녀고 고트프리트를 백조로 만들어서 실종 상태로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로엔그린이 무릎을 꿇고 악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했고 백조의 모습이 사라진 채 고트프리트가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쫙하니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오페라 내용 이런 걸 어떡해요. 이 바그너를 욕하란 말이에요. 내용이 이런 걸 어떡해. 이제 마지막이야. 이 고트프리트가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딱 서 있게 됐는데 그 순간 그 권능을 준다는 한 마리 비둘기가 쫙 날아와서 배를 끌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로헨그린은 그 배를 타고 같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남겨진 엘자는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동생인 고트프리트의 품에 안긴 채 사망합니다. 이게 바로 로헨그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 이야기가 13세기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파르지팔과 백조의 기사, 그리고 서사 시인 로헨그린, 그림 형제의 독일 설화집에 실린 이야기 등등을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바그너가 자신의 작품 로헨그린을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이 바그너는 자신의 작품이 연주되는 걸 보고 황홀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백조의 기사인 로헨그린과 엘자가 결혼할 때 나온 음악이 바로 결혼 행진곡으로 유명한 결혼 합창곡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로헨그린이에요.